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푸는 노하우,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양이 산성화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 산성화되면은 우리 인간이라든가 또 식물의 경우도 이게 영향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생물의 활성이 감소가 된다. 인산이 불용화가 된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등 유해 중금속이 높아지는 것 전부 다 산성화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탈질 반응에 따른 질소 손실이 증가한다. 탈질 작용은 논토양에, 밭토양에 써야 되는 질산태질소를 논토양에 줬을 경우에 이게 질화작용에 있어 질산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이 질소 성분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탈질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산성토양하고 관계없습니다. 비료를 어느 부위에 주었느냐, 전층 시비를 해야 되는데 겉에다가 표층 시비를 했을 경우 이와 같은 탈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답은 라번입니다. 토양 평균적인 입자 밀도는 1제곱미터 1입방 이와 같은 면적 안에 토양은 전체 그 밀도를 입자 밀도를 조사하면 약 2.65mg 정도가 해당합니다. 2.65.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2.65 입자 밀도는. 다음 중 양이온 치안 용량이 가장 큰 것은 양이온 치안 용량, 그릇의 크기가 가장 큰 거, CEC, 거름기 간직 능력이 가장 큰 거, 부식, 유기물 토양에 주게 되면은 유기물이 부패가 돼가지고 토양이 이용할 수 있는,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부식으로 바뀌는데 이 부식은 일반적으로 양이온이 200 정도가 됩니다. 200. 그 다음에 몬모릴로 라이트, 이거는 60 내지 100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버미큘라이트, 이것도 약 10 내지 150 정도. 카올리라이트, 이거는 3 내지 27. 그래서 거름기 간직 능력, 양이온 치안 용량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부식, 그래서 유기질을 많이 주어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가번 부식입니다. 다음 중 토양에 비교적 오랫동안 잔류되는 농약은, 이거는 유기염소계입니다. 과거에 십수년 전에 DDT, BHC 이런 농약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유기염소제로서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에서도 생산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염소계 살충제는 잔류가 오랫동안 남아서 토양에 악영향을 끼친다. 토양 삼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토양 삼성이 고상, 액상, 기상이죠. 고상이 50%, 기상이 25%, 또 액상이 25%죠. 그래서 정답은 주상이죠. 균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균근이 뭐냐? 우리가 풍란을 갖다가 고목나무에 심게 되면은 균근이 토양이 아닌 공기 중에 그대로 뿌리를 갖다가 내린다든가 아니면은 고목나무의 뿌리를 받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 이거는 균근의 역할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세균은 식물 뿌리와 공생을 한다. 대부분은 세균이 아니고 내생균은 밭에서, 내생균은 밭토양에서, 외생균은 고목나무라든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생육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균이 식물 뿌리에서 공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생균은 밭 상태에서 풍부하게 존재가 됩니다. 정답은 가번. 다음 중 습답의 계량이 아닌가? 습답, 논토양에서 물 빠짐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토양이 푹푹 들어가는 거. 이걸 수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토양은 환원 상태죠. 산화 상태. 산소가 적죠. 토양의 색깔이 회색화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추락 현상이 나타납니다. 철분이 적기 때문에. 중금속이 다량 용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노후화다, 추락 현상의 가장 큰, 내용은 황을 주게 되면 유황이 H2S, 황화수소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황화수소가 바로 벼 뿌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벼 뿌리가 그대로 시커멓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양 산적도 객토를 해주게 되면 붉은 흙이 이와 같은 황화수소 공격을 막아주기 때문에 객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금속의 다량 용출이다. 이건 정답하고 거리가 멉니다. 입단 구조의 발달과 유지를 위한 농경지 관리 대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입단 구조, 유기물을 시용한다든가 석회를 시용했을 때 토양의 입단 구조가 좋아집니다. 때알 조직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석회를 시용한다, 유기물을 시용한다, 목초를 재빈다. 목초 속에는 콩과 식물, 뿌력 박테리아가 그대로 질소로 고정이기 때문에 입단 조성을 촉진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토양을 너무 잦은 경운한다. 자주 갈아주게 되면 입단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입단을 파괴하는 원인은 잦은 경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토양 층위를 지표로부터 땅 표면으로부터 지하로 내려가면서 옳게 배열하는 것은 제일 위에는 5층이라고 5층. 유기물이 들어있는 5층 토양에 토양 표태는 5층. 그 다음에 A층, B층, C층, R층. 여기는 유기물이 있어가지고 유기물이 이 A층 여기에서 용탈층, 여기 용탈 밑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용탈층. 이건 집적층. 이거는 모재층. 토양이 연년이 내려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변하면서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이 미사가 되고 이런 과정, 모재. 여기는 안반층이야, 안반층. R은 단단한 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나번 5층, A층, B층, C층, R층. 여기 정답입니다.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계적 풍화작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물에 의해서 침식작용, 물은 침식이라든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양이 유실되죠. 운반작용, 물에 의해서 이동이 되죠. 운반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쌓이는 퇴적작용, 이와 같은 것은 물의 풍화작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도 침식이 되고 운반이 되고 그 다음에 퇴적, 쌓이는 이와 같은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계적 풍화작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합성작용이 정답에 맞습니다. 다음 작물 중에서 일반적으로 배토를 실시하지 않는 작물, 배토. 작물이 서 있는데 흙을 긁어 모아주는 것이 배토입니다. 그래서 파, 그 다음에 대파, 토란, 그 다음에 감자, 이런 것을 흙을 모아주게 되면은 그만큼 파 같은 경우는 백색 부위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백색 부위가 길면 길수록 고가,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흙을 모아줘야 됩니다. 또 콩 같은 경우도 흙을 모아주게 되면 이 근류균이 형성이 돼가지고 뿌력 박테리아, 이것이 번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답이지만 상추는 우리가 이파리를 먹는데 흙을 모아줄 필요가 없겠죠.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에서 가축 복지를 고려한 사육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기축산도 우리 그 가축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가축의 고유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 공간을 준다라든가 사료와 음수, 깨끗한 물을 갖다가 가까이 준다든가 그리고 축사에 청결하고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은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만은 축사바닥이 딱딱하다, 또 너무 건조하다, 딱딱하게 되면은 여기에 무릎이라든가 다리에 부상을 당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미끄러져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복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유기농림산물의 인증 기준에서 규정하는 재배 방법으로 설명을 옳지 않는 거예요.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고 유기 합성 농약을 금지를 하고 독과작물 재배를 허용을 하죠. 뿌리옥 박테리아에 있어 질소 고정을 하기 때문에 심근성 작물 재배를 금지한다. 심근성 작물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서 특히 토양에 염류 집적되어 있는 딱딱 굳어져 있는 그 토양을 뿌리가 깊게 뚫고 내려가면서 이걸 파괴를 시켜가지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작토층을 넓혀주는 겁니다. 심근성 작물 아니면 녹비작물 이런 것을 재배를 하는 것이 유기농업에서 대단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금지가 아니라 권장을 해야 되겠죠. 다음 중 물리적인 종자 소독 방법이 아닌 것은 물리적으로 냉수 온탕치법,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걸 냉수 온탕치법이라고 그러죠. 건열, 더운 열로다가 소독을 하는 온탕치법, 전부 다 물리적인 종자 소독 방법이지만 분리 처리, 이건 화학 약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분리 처리가 된 종자는 친환경 유기농업에서는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토양 속 지렁이의 역할이 아닌 거, 지렁이가 있다는 것은 유기물이 많아서 유기물은 지렁이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좋은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가 있으면 지렁이가 통기성, 공기를 많이 그만큼 여유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통기성을 좋게 하고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유기물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농약을 많이 쓰게 되면 지렁이가 전부 다 죽어서 토양이 악화가 되겠죠. 뿌리의 발육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촉진을 시킨 이런 결과입니다. 정답은 다번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축이 자체 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의 전환 기간은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의 자체 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해요. 이 경우는 원래 2년 이상의 전환 기간이 필요한데 이 경우는 1년으로 반으로 줄여주는 법률상의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으로 단축할 수가 있다. 단지 이 경우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인증기관에서 인정이 되는 허용 범위입니다. 다음 중 시설 온해용 피복제를 선택할 때 순서로 바르게 되는 거.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온제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작물을 뭘 심었느냐. 보온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온도를 낮춰야 될 건지 이것을 먼저 작물이 먼저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온실에다가 보온제를 써야 되는데 온실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3쿼터형이냐 아니면 둥근 아치형이냐 형태에 따라서 피복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또 피복제를 어디다 쓸 거냐. 용도가 뭐냐. 보온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이 피복제 두께가 두꺼워야 될 것이고 아니면 여름철에 차광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색깔이 검은 색깔을 써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용도, 그 피복제의 규격이 온실, 하우스에 맞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은 재배 작물이 어떤 작물이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경작지의 작토층에 대하여 토양의 무게를 산출을 하고자 한다. 시바르 300평이죠. 시바르 1단보 경작 토양이 10cm 깊이의 건조된 토양의 무게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거는 얼마냐? 단 용적 밀도가 1.20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피가 100입방이면은 이거는 12만 킬로가 됩니다. 12만 킬로. 300평. 시바르를 기준으로 12만 킬로. 그런데 시바르면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가 시바르입니다. 그럼 10배로 하면은 120만 킬로가 되는 것입니다. 120만 킬로. 시바르는 1000제곱미터 곱하기 1.2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12만 킬로, 120톤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계산식은 이 10cm 토양에다가 객토양, 흙을 얼마를 집어넣게 되느냐, 이와 같은 경우도 응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기록.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열섬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기 중에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대기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 중에 현재 탄산가스 농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등등에서 이것을 온실효과라고 얘기하죠. 산업 발달에 따라서 자동차, 공장 매연 가스, 거기 나오는 유발 효과 때문에 그렇다. 온실효과가 지속되면 생태계 변화가 생긴다. 다 맞는 얘기지만은 시설 농업에서 겨울철 채소를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아니죠. 온실효과는 우리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궤경을 이용하여 번식하는 궤경. 뿌리 줄기를 궤경이라고 그러고, 뿌리를 갖다가 궤근이라고 합니다. 고구마의 경우는 뿌리예요. 궤근이에요. 궤근. 그렇지만 감자의 경우는 궤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자 바로 나와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 중 축산물의 인증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항생제를 쓰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림산물에는 유기농산물 그리고 무농약 농산물 있죠. 이와 같이 각각 농산물 2개, 축산물 2개, 4가지가 되겠죠. 저투입 지속농업, 리사를 통한 환경 친화적인 지속농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어디냐? 저투입. 농지가 넓은 지역에서 저투입. 그래 항공기로 비행기로 갔다가 종자를 뿌린다든가, 농약을 비행기로 뿌린다든가, 노동력을 적게 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땅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땅이 가장 넓은 나라는 미국에서는 주로 저투입 지속농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자의 발화 조건 3가지. 온도가 먼저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겠죠. 온도가 일정 온도로 맞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 수분, 산소 3대 조건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광발화성 종자가 있습니다. 햇볕을 봐야 발화하다는 거. 잡초라든가 목초라든가 이런 것은 온도, 수분, 산소 이외에 광도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인 종자는 광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온도, 수분, 산소가 절대적으로 요건이 필요합니다. 토양의 비옥도 유지 및 증진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비옥도,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옳지 않는 것. 토양 침식을 막아준다. 그렇죠. 유실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토양의 통기성이라든가 투수성을 좋게 한다. 유기물을 공급한다. 다 필요하지만 단일 작목 작부 체제를 유지한다. 단일 작목. 연작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이 여러 가지로 토양 선충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염류가 집적된다든가 그래서 비옥도가 토질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질이 악화가 됩니다. 다음 중 품종의 형질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형질과 특성. 품종 형질이 다른 품종과 구별되는 특징을 특성이라고 하고 특성은 품종의 특성이라고 하고 특성이라고 표현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설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의 형태적, 생태적, 생리적 요소를 형질이라고 하고 작물의 키라든가 외형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숙기가 빠르다, 늦다. 품종이 다속 품종이다. 생산성, 그 다음에 저항성, 병에 강하다. 이런 것들은 형질로 표현을 합니다. 볏짚, 보릿집, 풀, 왕개 등을 토양 표면을 덮어주는 방법으로서 멀칭이라고 하는데 멀칭의 장점이 아닌 것은 멀칭의 장점. 토양의 침식, 비가 왔을 경우 쉽게 내려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멀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온을 조절하죠. 지온. 봄철에 비닐,
비닐을 갖다 피복을 하게 되면은 투명 비닐하면은 태양열을 흡수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발화가 촉진이 되겠죠. 또 토양의 수분을 조절하죠. 수분이 토양에서 방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지만은 뿌리의 과다호, 이것은 우리 이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친환경 농업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친환경 농업에 처음에 나타날 때 국제적으로 환경 보전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토양 양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서 토양이 환경이 악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부분에서 국제적인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다 옳지만은 미국과 유럽 등 농업 선진국에서 세계 농업의 농업 정책이 소비와 교육 위주에서 증산 위주로 전환한다. 이건 반대입니다.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은 수량이 줄어듭니다. 생산량이. 그래서 이 증산 중심으로는 볼 수가 없고 우리 건강,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친환경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증산 위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정답하고 거리가 멉니다. 품종이 태와 온임, 품종이 금년에 심었는데 내년에 똑같은 종자를 거기서 받아 심게 되면은 수량이 금년만큼 나온 것이 아니라 점점점 퇴화됩니다. 이 같은 태화의 원인에 유전적으로다가 자가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형 종자가 거기 혼입이 된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생리적으로다가 퇴화하는 유전적, 병리적, 생리적 퇴화는 품종 퇴화의 3대 요인이지만은 영양적 퇴화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세포에서 상동 염색체, 똑같은 염색체가 한 쌍으로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이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는 곳은 어디냐? 핵물질이 있습니다. 핵. 세포의 핵 안에 대립 유전자가 한 쌍씩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핵이 해당이 됩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온실에서 탄산가스를 주입을 합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공기 중에는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 CO2가 0.03%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낮에 온도, 광포화도가 높게 되면은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을 하는데 0.03%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서 이 광합성을 촉진을 해야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갖다 주입을 해주는 것을 탄소 시비라고 합니다. 탄소 시비, 탄산 시비.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광합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해서 탄산 시비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광합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탄산가스를 주입한다. 감사합니다.